여러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그 남자가 길가에서 이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16세의 여자를 100m가량 뒤쫓아가서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16살이에요. 아동이죠. 네, 이 가해자가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아동이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해자 주장하기를 난 걔가 아동인지 몰랐어 라고 주장한 거죠. 그럼 좀 더 처벌이 그냥 여성을 성폭행하게 되니까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이 당시에 이 친구가 범행 시간이 새벽 3시 30분이었고요.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화장도 좀 진하게 했겠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다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네, 아동 성폭력일까요? 성인 성폭력일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원은 성인 성폭력으로 봤어요. 아동인지 몰랐다는 고의를 받아들인 거죠. 고의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 얘기 봅니까? 그러면 내가 아동이면 아동으로 보호받으려면 진짜 아동처럼 보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판결을 보면서 뭔가 내가 좀 꾸미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나는 가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제가 올해로 나이가 33입니다. 83년생이에요. 근데 어디 가면 이렇게 죄송한 말씀 좀 어려 보인다는 얘기 듣습니다. 보기보다 보기가 더 그럼 내가 나 성인처럼 꾸며야 되나? 좀 더 이렇게 나이 들게 뭔가 머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동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보여야 하나 봐요. 보호받으려면.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후의 판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대법원 판결 중에 그런 게 또 있었어요. 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아시죠? 그러니까 음란물에 아동이 등장하면 좀 더 강하게 처벌돼요. 근데 여기서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교복을 입거나 뭐 그랬었나 봐요. 이게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가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근데 법원이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역시 여기에 포함되려면 되게 아동 같아야 돼요. 그냥 뭐 교복 입고 좀 어려 보이는 여자가 출연했다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 정말 아동 같아야 보호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규제하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상상력, 그리고 그게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게끔 하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들이 있구나. 우리가 너무 보호받고 연약한 아동과 소위 가출해서 그래도 되는 아동과 구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그걸 좀 돌아가 보면 소위 보호받아야 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보호주의라고 보호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그 연약한 아동, 장애인 이런 분들이 보호받고 그런 피해자. 반면에 가출한 청소년들, 아니면 성매매했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성매매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그렇게 막 그러지 않은 관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 중에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났던 판결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그 가출을 해서 여자친구 2명이 어떤 남성의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고 재워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성매매를 한 거죠. 이것도 성매매니까. 그러고 나서 둘이 나갔다가 왔어요. 여기 남성 2명이 있었는데 나갔다 왔는데 너 왜 너 맘대로 나가? 라고 하면서 벽에 이제 벌을 세우고 막 욕을 하고 물에 끼얹고 침을 뱉었던 걸로 알아요. 막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날 밤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성관계 당시에는 폭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한번 했고요. 이 중간에 행위 있죠. 막 그 벽에 세우고 이랬던 날 밤에 그 행위에 대해 성폭력이다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이전에 자기 자유의 의사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었기 때문에 이건 성폭력이 아니다
라고 보았어요. 이거 과연 성폭력이 아닐까요? 그런 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좀 많이 나간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청소년을 묶음 지어서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의 그 시선들 이 사회에 있다는 거죠. 그거는 법률에도 나타나고 판결에도 나타나고 저 또한 그런 경우들이 또 있고요. 보호처분 역시 너무 또 이런 법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보호처분 받는 청소년들 많이 만나시죠. 보호관찰 대상자나. 왼쪽 그림은 형사재판 그림입니다. 오른쪽은 소년보호재판 사진이에요. 예. 왼쪽에 보시면 피고인이 중앙에 앉아있고 최근에는 저 피고인과 변호사가 같이 앉아 있기는 한데요. 예, 이런 그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피고인이 있고요. 소년보호재판은 검사가 없습니다. 검사가 없고 변호사도 없죠. 이때 변호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소위 보조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인은 판사와 같이 이 친구에게 어떤 처분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보조인이고요. 제가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보호처분의 특징은 전과에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 소년에 대해서 가해지는 거고 우범 소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촉법은 아직 촉법도 일부는 될 거예요. 아직 어리긴 한데. 네. 그래서 보호소년의 보호처분의 예가 저런 거죠.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요. 보호자 의무, 2호가 수강명령, 3호가 사회봉사명령, 4호, 5호가 보호관찰, 6호가 시설, 6개월간은 시설이고요. 7호가 병원 의료시설, 8호가 소년원, 9호, 10호도 소년원 이렇게 처분이 되죠. 그래서 반복되면 전과는 남지 않지만 그 소년보호 사건 기록은 계속 남아요. 그래서 또 오면 여기 점점 센 처분이 소위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반복됐냐 아니면은 정도가 세냐 이런 걸로도 판단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있나, 반성의 의지가 있나, 개선의 가능성이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 중에 이 친구는 초범이었어요. 초범이면은 보통 1호, 4호, 1호, 3호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호자 위탁이 되는데 제가 안타까웠던 거 이 보호자를 제가 만났었는데 포기했더라고요.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집에 불화이다. 얘는 우리 집에 불화고 오기를 바라지 않고 보호자가 이미 내놓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1호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판사님도 그걸 아셨고 그 친구는 시설로 갔어요. 네, 시설로. 근데 그래서 꼭 범죄의 경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보호자가 있는지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친구들을 만나셨을 때 그 재판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 친구는 범죄는 좀 많이 저지른 것 같아요. 근데 소년원 가기보다는 나와서 여기 센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 더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출석하셔도 되고요. 탄원서를 내셔도 되고 해서 이 친구를 소년원 가지 않게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오는 것은 경찰에서 바로 법원 소년부로 올 수도 있고 학교에서 통보를 해서 갈 수도 있고 그 복리시설의 장 여기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통보해서 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찰로 갔다가 형사법원으로 가서 소년보호로 송치되기도 합니다. 가끔 궁금해하시는 게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때가 있어요.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이 뭐가 다른가? 처음에 재판을 받으러 가면 바로 심사원 위탁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년보호 재판은 보통 기일이 2번 열리거나 1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1번 열릴 때는 바로 처분의 결과가 나오고요. 2번 열리면 한 번은 심사원 위탁됐다가 그다음에 한 달 동안 경과를 지켜보고 최종 처분을 하게 돼요. 즉, 이 심사원 위탁이라는 거는 어떤 처분을 내릴까를 판단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소년분류심사원 예전에는
그 일본식대로 해서 간별소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병아리 간별소처럼.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분리심사원에 있으면서 어떤 처분을 내릴까를 보게 되는데, 이 분리심사원은 이런 조사심리의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교육적 기능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오면 청소년들이 많이 깨닫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혼내서 깨닫는 거죠. 그런 많고, 그래서 소년원과 좀 다릅니다. 소년원은 최종 처분을 통해서 그 형벌이 소위 보호처분 집행되는 기관이고요. 분리심사원은 그 중간에 판단하는 거고 한 달 정도 있습니다. 좀 달라요.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그게 작년에 발의가 됐을 때 처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했습니다. 이렇게 들고,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법 안 된다. 통과시키지 말아라.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있던 그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 정보를 그대로 통으로 넘겨오는 문제, 동의 없이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거였어요. 그 제정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6, 7만 명의 학업 중단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업 중단으로 인해 비행에 가담하거나 낮은 학력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 경제적 손실은 11조 5,90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니까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나온 거죠. 우리는 11조의 사회적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막 그때 11조 모임 막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법을 만들면 이렇게 지원하겠죠. 예비범죄자, 비행 청소년 이렇게 보고 지원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학업 중단하지 않았다. 특히 대안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는 학업을 중단한 게 아니다. 용어부터 문제다. 그래서 이 법을 반대를 했었고, 다행히 그 반대되는 의견이 좀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게 되죠.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의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 내용 또는 학업 복귀에 집중되어 있다. 학교 복귀죠. 학교 복귀에 집중되어 있어 능동적 자아 실현의 주체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해서 바뀌었고요. 법률 내용도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내용이 대표적으로 들어갔고, 지원 정책도 좀 다양화되고, 학교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했죠. 학교 밖 청소년이 되려고 한다면 그런 기관에 연계해줄 의무도 부여를 하고, 그런 등등으로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한계는 있어요. 이거는 복지법이고 또 내용도 불충분한 것 같고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관점의 전환은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도 또 문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같아요. 하지만 학업 중단 청소년은 조금 관점의 전환이 있었고 경제적 손실로 보지 않았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사유들을 보면 1위가 학교 부적응이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학교 부적응 사유를 다시 또 들여다보면 학업 관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학칙 위반이 높게 나오죠. 학교 부적응 한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학교가 청소년에게 부적응한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지금은 학교는 그 소위 공부 잘하는 몇 명에게 맞춰져 있죠. 제가 만약에 학교 다닐 때 한 반에서 한 40등, 50등 했었다. 이러면 저는 학교에 굉장히 부적응했을 것 같아요. 재미없죠. 나 알아주지 않으니까. 학교 나오고 싶죠. 그거는 제가 적응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학교가 저를 적응하지 못한 거죠.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저에게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당연히 배울 권리가 있는데 학교 부적응을 원인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학업 관련이란 원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정말 객관적이잖아요. 나 학업 때문에 학업 할 수 없어서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어제 연락을 받은 친구가 저한테 자기 군대 간다고 밥을 쏘겠다며, 변호사님 이번엔 제가 밥을 쏠게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한 3년 전에 제가 소년 보호심판 때 만났던 친구고요. 네, 절도로 왔었어요. 근데 하고 나서 그 보호관찰도 잘 받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가끔 연락이 와요. 저 이번에 어디 취직했어요 라고 연락이 오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예전에 그 소위 뭐죠? 배 이거 하는 거?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카누를 했었어요. 굉장히 잘했고 중학교 때 뭐 전국대회도 나가고 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신체적인 사정으로 고등학교 때 못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에 적응이 안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특히 운동했던 친구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운동만 자긴 해왔는데 더 이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반강제로 그만두게 됐죠.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과연 이게 이 친구가 학교에 부적응한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사례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국악대회 참가 거부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땡땡 사단법인이 학생들에게 참가 자격을 부여를 하면서 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학생 청소년에게 참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이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어요. 결과는 인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네, 침해로 나왔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대회 참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해서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네, 요게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거고, 최근에 저한테 의뢰가 왔었던 사건 중에 이미 국가인권위 결정을 받은 사건인데, 어떤 사립대학에 100일장 참가 대회 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 그러니까 거기 기준이 재학생이거나 검정고시 합격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졸업자와 같은 기준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자격을 못 받고 낼 수 없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 100일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기록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대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는데 거기서는 기각됐어요. 그거 정도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 할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사건을 접했고, 그다음에 대학 측에 얘기를 했죠. 이런 사건들, 이런 결과 얘기하면서 시정해달라. 대학 측에서는 앞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답변이 오고 가고 끝났는데요. 네, 아직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것도 더 아실 것 같아요. 이미 시행을 하고 계시니까. 서울지방공사가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학자금을 정규학교에 다니는 경우엔 제공을 했는데 비인가 대안교육학교에게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걸로 시민인권보호관에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그 서울특별시 내 산하 기관들의 인권침해가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서도 침해이겠죠? 네,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다 라고 해서 시정 권고가 나갔고, 아마 이후로는 제공을 했었던 걸로 들었는데, 네,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고요. 이런 차별들이 있다. 법이 제정이 됐지만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학생층하고 청소년층 구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인식이 바뀌면 청소년층이 아무렇지 않겠지만 아직은 청소년층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본인에게 굉장히 낙인을 주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차별들이 아직도 있다. 만나시는 청소년들 중에 이런 게 좀 발생을 하면 저에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요거를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희망의 우리 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입시 경쟁 거부한 청소년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이야기하죠. 입시 경쟁 거부한다. 그랬더니 여기에 마음이 맞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학교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학교가 희망의 우리 학교이고요. 여기 실제 운영진이 청소년들이고 청소년들이 교사도 섭외하고 과목도 정하고 시간표도 정하고 이런 걸 합니다. 지금 원래 조계사에 있다가 이사했어요. 이사해서 다른 곳에 자리 잡았는데 그 친구들이 작년에 그 뮤지컬을 했습니다. 희망의 우리 학교라는 뮤지컬을 했고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그 다양한 이야기들의 서술하는 건데 맨 왼쪽에 있는 청소년 이제는 비청소년인가? 그 경계인가 그랬는데 그 친구가 가출해서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동생하고 살고 있는데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임대, 그러니까 월세를 매번 월세살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중간에 있는 친구도 이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이 학교에 나오게 된 그런 배경 얘기했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 나왔는데 이 희망의 우리 학교에서 희망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들을 이제 서술을 하고 또 여기 그 등장한 선생님이 뮤지컬을 이제 같이 기획한 선생님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포함된 얘기가 그게 나와요. 이 선생님이 나와서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할게요. 그런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편하게 반말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친구들이 왜 반말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하고 둘 다 소통이 돼서 서로 존대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랬더니 여기 한 친구가 저도 집에 선생님 같은 어른을 2명이나 맨날 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는 뮤지컬이고요. 그 질의 정도보다 유튜브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1시간 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자리에서 다 같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희망의 우리 학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했던 말보다 훨씬 더 느끼는 게 많으실 뮤지컬인 것 같아서 들고 왔어요. 네, 지금 1시간이 이제 훌쩍 딱 너무 뿌듯해요. 제 시간에 맞춰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엄청 고민했어요.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의견이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법률가로서 변호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나라는 고민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소통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10대 인권을 주제로 잡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말 중에서 반인권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야기도 있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여러 인연들이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